우리가 헤르메스를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주인공으로 다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기는 했어도. 그래서 오늘 이참에 그냥 헤르메스를 다른 신화도 복습을 할 겸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풍수카 쪽으로 들어가서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의 그 풍수카 몇 개를 비교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주영 선생이 헤르메스를 글을 쓰면서 키워드로 자유를 뽑았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도 이제 봤는데 이주영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좀 내가 볼 땐 너무 얄팍하게 어느 부분을 그냥 쓱 스쳤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다시 좀 재해석하면서 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유정 선생님한테는 그 자유라는 키워드만 뽑아오고 그걸 바탕으로 일단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이참에 그래서 조금 더 해보게 됐지. 그러니까 흐르는 게 자유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걸림이 없는 거. 걸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에 걸리는 게 무엇이야? 경계에 걸리는 거잖아. 무언가가 있는 거. 그래서 경계를 넘나드는 게 자유인데 헤르메스의 속성 자체가 하늘과 땅과 저 지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헤르메스의 가장 커다란 속성이잖아. 그래서 자유라는 키워드로 뽑은 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로 그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그 아틀라스의 딸이래요. 마이아가. 아틀라스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거 지구 떠받치고 있는 거 티탄신인데 그 티탄신 쪽에 서서 싸움을 해갖고 제우스한테 벌을 받잖아. 벌을 받는 것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벌을 받는 바로 그 아틀라스의 딸이 마이아라고 하는데 그 마이아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헤르메스래요. 우리가 이제 그 신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깊게 어느 한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면 왜 제우스와 마이아에서 헤르메스라는 신을 탄생시켰을까에 대한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누구의 자식일 때는 거기에는 상징 코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 집단 무의식 속에서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하나 잡은 것이 헤르마프로디투스 그러니까 헤르메스의 자식 헤르마프로디투스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를 하나 뽑아 갖고 왔어요. 이따 그거 같이 나눌 건데 언젠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서 그 헤르메스가 뜻이 경계를 넘나들다라는 그 뜻, 어원이 헤르마가 길가의 돌무더기를 의미한대요. 근데 이 돌무더기라는 이 뜻을 갖고는 헤르마라는 것은 결국에 것은 이정표나 경계석을 뜻하는 거랍니다. 우리 이거 생각나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는 거. 이 부분을 이주영 선생님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었느냐면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마음을 모아서 돌 하나를 얹어놓고 그 모아진 마음들이 기운이 돼갖고 다른 누군가한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했는데 참 아름답게 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돌무더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일반적으로 돌탑 말고 또 그렇게 가르는 거 다 바로 기억 안 난다. 뭐 있는데 굉장히 그래 무슨 뭐 이렇게 거기다가 하는 거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쨌든 이 돌탑
너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은 올리게 되잖아. 올릴 때 그 떨어지면 안 돼. 짧은 순간에 아주 집중을 하잖아. 그 찰나의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가 찰나라고 하잖아. 그 찰나의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 따지고 보면 그 찰나의 순간들이 집적되어 있는 이 무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흐르는 기운은 정말 좋은 기운이 흐를 수밖에 없어. 순수한 기운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 굳이 뭐 언어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지는 않잖아. 내가 비록 돌을 안 올려도 지나갈 때 그냥 돌멩이 쌓여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움직이게 되잖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성스러운 어떤 짧은 순간. 마음들이 아닐까.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 마음들이 모아져 있는 징표라고 이게 돌멩이에 쌓여져 있는 것이.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인간이 정말 그 욕망 덩어리로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다시 느낀 게 정말 그 전쟁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 욕망 속에서 같이 피어나는 그 순수한 기운이 같이 있다라는 거.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 어쨌든 근데 나는 이 이주영 선생님이 음. 이걸 돌 무더기로 해석한 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이건 이거는 돌 무더기가 아니고 얘네 경계석은 돌 덩어리 이런 거지 우리가 이런 돌탑 쌓는 이런 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 돌탑 위가 아닌 이 밑에 이 돌을 말하는 거라면 맞겠지만. 아니 그거는 아니야. 이 돌무더기라는 것은 이주영 선생님 해석이 아니라 이주영 선생님도 거기다 돌무지라고 하던가 돌무더기라고는 썼지만 실질적으로 헤르마라는 단어 어원이 돌무더기라는 거. 내가 이게 돌 또는 바위라는 그 큰 덩어리지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헤르마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식의 이 경계석 이정표는 이런 식으로 표시되지 않아. 큰 덩어리로 표시가 되지. 그런데 헤르마라는 어원 자체가 돌무더기라고. 헤르마 지금 내가 찾았다니까. 헤르마라는 바위 자체가 돌, 바위라는 뜻으로 파생된 거지. 이런 돌 무더기는 아니라고. 나는 내가 이제 그 어원을 내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고 여기저기에 있는 거를 이제 끌어내 갖고 정리를 했을 때 헤르마의 어원은 그리스에서는 돌무더기가 이정표나 경계석을 뜻한다라는 것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이거구나. 그랬을 때 이거 순간순간에 마음들이 모아져 있는 그 힘. 지금 이것은 어느 게 맞고 틀리고는 없는 건데 관점의 차이인 건데 굉장히 큰 차이야. 하나의 커다란 돌멩이. 그거는 그 약간 경외심, 힘 이런 것이라면 덩어리의 힘이라면 이 돌무더기처럼 이렇게 하나씩 쌓여져 있어서 뭉쳐진 것들은 순간에 마음들이 합쳐져 있는 그 과정의 기운, 흐르는 기운 그게 더 중요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언니 말씀 중에 지금 얘가 들어간 거예요. 돌 무더기가 이정표나 경계석으로 쓰이는 법은 없어요. 돌무더기가. 왜냐하면 돌 무더기는 그냥 언니 말대로 이 사람처럼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정표나 경계석으로 쓰일 수는 없는 거라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얘기는 네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정표나 경계석으로 쓰였을 때는 돌무더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움직이면 쓰러질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돌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은 뭐 선돌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그런 거였지 경계석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경계석 역할을 하는 거는 지금 네 얘기가 그 말은 맞아. 지금 내가 미처 그것까지는 헤아리지 않고 요 뜻만 내가 갖고 온 건데 네 말이 그거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돌무지의 의미는 그런 식의 것들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나는 후자의 것들에 더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아마 이쪽 걸 내가 끌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그게 이제 자유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이 지금 돼. 이것처럼 길의 신, 나그네 신, 뭐 여행의 신 이럴 때는 너무나 잘 맞는 음. 말인데 이제 헤르마 어원 자체에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충분히 인정. 그리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우리가 지금 헤르메스와 연결시켰을 때는 이제 이거 길의 신, 나그네의 신, 이거 내가 뽑은 것 봐. 여행의 신, 사실은 도둑의 신, 상업의 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 헤르메스하고 연결될 때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고. 헤르메스는 흐르는 거야. 유연성인 거야.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그 헤라가 실질적으로 그 제우스가 다른 사람하고 연애해서 낳는 많은 자식들은 다 미워하고 그 와이프도 미워하고 다 그러는데 유독 헤르메스만 귀여워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연 쌤이 보내주신 거 헤르마와 헤르메스. 뭐라고 써져 있어? 보자. 변병의 경계 지역에 거쳐면서 말과 글이 통하지 않는 세계를 오가면서 서로의 뜻을 전달하고 풀어줬다고 한다. 헤르메스의 원은 그리스어로 돌무더기를 뜻하는 헤르마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 지방은 여긴 또 이러네. 경계에 돌무더기를 쌓아 표시했다고 한다. 최근에 떠오르는 사회과학분야의 해석학 역시 헤르메스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찾는 거마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면 어렵네. 이럴 때는 어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헤르메스처럼 유연하게 두 개 다 받아들이면 돼. 미순이한테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나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유연하게 두 개 다 받아들여지면은 그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스에서는 돌무더기를 자 한국에서는 선돌이 세워진 돌이 경계 역할을 했는데 그리스에서는 돌무더기가 경계 역할을 했대. 근데 어딘가에서는 커다란 바위가 경계 역할을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의 어떤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해석인데 그 경계 지역에 세워놓은 돌무더기는 조금 다르다. 그냥 이렇게 길에 세워놓은 돌무더기랑 경계 지역에 세워놓은 돌무더기는 약간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나는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오케이. 나는 모든 거를 찾을 때 보통 개인적인 관점에 있는 걸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전적인 의미를 난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의미, 좋은 뜻이야. 그래서 난 내가 사전적 의미가 객관성인데, 자 이렇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위키디아나 우리 다음이나 다 이런 돌 덩어리지 돌 무더기는 없는데. 자 봐봐. 그런데 사전적 의미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개인적 사견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견들이 뭉쳐져 하나의 돌무더기처럼 뭉쳐져서 그 규정돼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자라는 거 커다란 다수의 의견이 이제 객관성이란 말이야. 다수가 이제 만들어낸 객관적인 얘기인 거고. 그게 이제 사전적 의미야. 자, 이거 우리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신화의 힘에 그 보면 조세 캠벨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집단 무의식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인간의 그 집단 무의식이 실질적으로 해석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 해석돼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화적인 것 같은 걸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신화의 역할이 이제 거기 뭐 4가지 기능 중에 뭐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집단 무의식적으로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게 해석돼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이 이제 규범이 되는 거잖아. 바로 그 규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인 거야. 그들은 어떻다? 사회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데 건강하게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다. 별다른 그 부대낌 없이. 그러나 또
어느 누군가 집단 무의식이 아직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은 사이에 부적응자기가 되기가 아주 쉽다. 그걸 긍정적으로 봤을 때 누가 그런 사람들이냐면 예술가, 그러니까 몽환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영웅,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적인 것에 미개척 분야의 것들에 이게 눈이 뜨여갖고 그쪽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얻는다. 그런데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힘들지만 그들이 그거를 극복해내서 펼쳐졌을 때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운들이 뭉쳐서 그 집단 무의식의 영역이 조금 더 넓게 펼쳐지는 거다. 이게 인간 의식의 진화다. 그런데 그런 걸 타고난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재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타고난 사람들은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조셉 캠벌은 얘기 안 했는데 내 얘기야. 그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보면 예술가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은 못하는데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힘을 얻지를 못하고 외부에서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야. 숨이 막혀서 자꾸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씨앗이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죽었다가 언제 피어나 3000년 만에도 피어나고 뭐 몇만 년 만에도 피어나고 그런 것처럼 언젠가 또 다른 영혼과 연결돼서 피어나겠지만 그렇게 되게 죽지만 그거를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꽃을 피워갖고 집단 무의식의 세계를 넓힌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유연해진다. 라는 맥락의 이야기가 짧은 한 문장이 있어요. 1장인가 2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순이가 말했듯이 나는 사견은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전적 의미를 일단 신뢰를 해. 그 얘기는 뭐냐면 주관적 사견은 아직 나로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많은 무리가 인정한 것을 나는 신뢰를 하겠어. 라는 해석이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맞아. 그걸 기준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걸 넓히느냐 내 걸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바라보느냐 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내가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일단 내 시각으로 해석해. 맞고 틀리고는 없어. 내 시각으로 해석하되 그걸 주장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는 말하자면 다른 것들을 비교를 해봐. 그랬을 때 내 것과 비슷하게 봤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봤을 수도 있어. 전혀 다르게 봤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본 것에 대해서 내 방식의 것들을 끌어내서 객관화시켜봐. 그게 공부야. 그게 자기 해석이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 지금 거기에서 순서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야. 나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걸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것을 합리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미순이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걸 우선으로 해서 주관적인 것을 확장시키는 걸 익숙한 사람이고 어느 게 맞다 틀리다고 어딨어. 다만 이게 맞아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것을 조금 열어놓고 보자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유연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헤르메스가 그 헤라가 그 많은 애들은 다 미워하면서 유독 헤르메스만은 사랑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일까? 그야말로 이것도 이제 임동숙 해석이지. 아, 이 유연함이구나. 이 자유구나. 신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약간 건너뛰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인간이 신한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무엇 하나 걸림없이
유연하게 움직여지는, 그냥 걸림없이 움직여지는 그 상태, 온전한 자유 상태 이코로 신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가장 잘 신들도 오고 가지 못하는 거거든, 저 지하세계는. 그런데 유일하게 헤르메스만이 지하세계까지 천상과 지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7번 같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못해 그걸. 그런데 헤르메스만 하게끔 했어.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라고. 왜 인류라는 이 집단 무의식 속에서 그 권한을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아니라 헤르메스한테 그걸 부여를 했을까? 자연스럽게. 이건 인간의 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어쨌든 신 이코로 자유와 연결이 되고 자유 이코로 유연성,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헤르메스를 내가 여기다가 도덕의 신, 상업의 신을 앉는 게 나도 모르게 그런 단어들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닿지가 않으니까 앉는 것 같아.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거 쓸 때 내가 그렇게 쓸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봐. 헤르메스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한 일이 무엇인지. 도둑질이잖아. 훔쳤어. 자, 아폴론 거.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거꾸로 했다. 요거부터 하자. 그림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자, 이 아폴론이 이거를 음악을 켜면서 아폴론이 제우스한테 무언가 때문에 벌을 받아. 그래서 테살로니카 간 거 어딘가에서 소떼를 이렇게 키우라는 그 벌을 받아. 그래서 소떼를 키우고 있는데 헤르메스가 태어나자마자 가서 그 소떼를 훔쳐갖고 온단 말이야. 헤르메스가 처음 한 일은 도둑질인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한 신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 소떼로 훔쳐갖고 오면서 그림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보고서 일단 그림 다시 한번 보자. 이야기 듣고 그림을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훔쳐갖고 오는 도중에 그거를 누가 보느냐면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 미안해. 그걸 누가 보느냐면 어떠한 바투스라는 그 노인이 봐. 얘가 소떼를 훔쳐갖고 가는 걸 바투스라는 노인이 봤는데 바투스가 누구냐면 수다쟁이, 바투스의 뜻이 수다쟁이래. 수다쟁이인 노인 바투스가 이걸 본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바투스한테 어떻게 하느냐면 소를 아주 잘생긴 소를 한 마리 줘. 내가 너한테 소를 줄 테니까 소문 내지 마. 그러고 가는데 요 이름이 이 할아버지가 바투스야? 응? 그림의 할아버지가 바투스예요? 그거? 응. 이건 아르고스야. 이건 또 아리고. 내가 일단 그림 보지 말고 설명만 우선 들으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처음 이렇게 구상할 때는 이렇게 설명할 생각도 없었던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투스한테 내가 소를 한 마리 주고 어디다 소문내지 마. 그러면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헤르메스가 누가 꾀돌이잖아. 얘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노인으로 변장을 해, 자기가. 변장을 하면서 이렇게 소떼를 몰고 와. 그러면서 바투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면 내가 너한테 소 2마리를 줄게. 그래. 그러니까 바투스가 자기가 절대 돌이 되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처음 약속했던 걸 잊어버리고 이 소 2마리를 받아버려. 인간의 속성이잖아. 소 2마리를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헤르메스가 바투스를 돌로 변신시켜버려. 그러면서 그러니까 꾀를 내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동굴로 들어가. 근데 아폴론이 이걸 모를 리가 있나? 그러니까 아폴론이 찾아가서 너 내 소떼 훔쳤지 그랬더니 얘가 너무 능청스럽게 그러잖아. 아니 형님, 형이잖아 말하자면 제우스의 자손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린애가 어떻게 개를 훔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폴론이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인 거지.
근데 제우스한테 가서 판정성을 좀 내려달라고 그래. 이래 했는데 제우스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제우스가 거짓말을 시키고 그렇게 능청을 떠는 헤르메스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야, 네가 갖고 있던 얘가 태어나자마자, 또 헤르메스가 태어나자마자 거북 등껍질로 가고 이게 미라를 만든단 말이야. 그거를 주고 이렇게 바꿔. 응? 그렇게 해갖고 미라를 만든 걸 주고, 헤르메스 이제 아폴로는 얘한테 소를 주었을 뿐더러 바로 이 지팡이를 준다고. 케르케온이라는 이 지팡이를 얘한테 선물을 해. 누가? 아폴론이. 아폴론이? 이건 아폴론이 준 거야. 그리고 요 페타소스 요 모자는 누가 만들어 준 거야. 이거는. 이거 누가 만들어 줬겠냐?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 줬겠네. 응?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이래 갖고 얘가 이것을 갖춰져 있는데, 요것이 바로 아폴론이 물물 교환을 한 거,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상업의 신이 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속성을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속성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서 유연하게 이 상황을 모면하면서 심지어는 지 형 것을 이렇게 선물로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바로 신들이 좋아했다는 거야. 제우스가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우스가 얘를 비서실장처럼 썼던 거야.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 그러나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유연함으로 바뀌는 거야. 어떤 한 사건이 유연함으로 해석이 되느냐, 거짓이라는 어떤 틀에 갇히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헤르메스와 자유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때 내가 퍼뜩 떠오른 게, 아, 시인이 온전한 자유의 표상을 우리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구나. 경계 없이 넘나들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제우스가 갖고 있지 않고 그 유일한 저기를 헤르메스한테 헤르메스한테 부여한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구나. 그런 경계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경계라는 건 무엇일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질서예요. 경계는. 자유란 이 경계를 유연하게 울타리를 넘나들 수 있대, 울타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넘나드는 게 자유고, 방종은 이 울타리를 무시하고 넘나드는 게 방종인 거야. 우리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돼. 질서를 무시하는 건 방종이고, 질서를 유연하게 넘나들으면서 지킬 수 있는 힘은 자유인 거야. 많은 경우 자유를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 우리가 자유에 대한 해석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 번 정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헤르메스를 쭉 보면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나눔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자유 읽고 신호를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의 연결되는 에피소드를 보면은 소와 연결되어 있는 게 참 많이 나와.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가축이란 말이야. 소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신화에서 보면 소와 말이 참 많이 나오잖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지금 여기 헤르메스하고는 연결이 안 되지만, 우리가 유럽이 탄생할 때 바우스가 황수로 변해서 바우스가 아니라 제우스. 제우스가 황수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꼬셔갖고 저기 가서 크레타 섬에 가서 미노스를 낳아갖고 유럽의 근원이 되는 크레타 섬에 유럽의 근원이 되는 그 시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때도 황소로 변한다고. 말로 변해도 되잖아. 왜 황소로 변하겠느냐고. 아직 말보다는 농경사에. 응? 그치? 그게 더 중요하던 시절이었어. 그 당시에는. 이 상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헤르메스가 아폴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소떼를 훔쳐오고 바투스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됐던 것처럼 소가 갖고 있는 그 신화적 상징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번에 내가 다시 한번 들었어. 소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게 말인 거야지. 펜타우루스. 동굴벽화 시작도 소고 다 소잖아. 응? 동굴벽화 시작도 그러니까, 응. 그게 왜 그렇게 해서 농경사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청동기는 전쟁이 시작돼서 그런 말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말과 연결된 것. 말 있고 전쟁인 거거든. 전쟁 있고 땅 따먹기인 거거든. 땅 따먹기를 무엇을 이렇게 명분으로 만들어서 했어? 종교를 명분으로 땅 따먹기를 했잖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욕망인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욕망인데 이것과 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더기에다 이렇게 돌아나 얻는 그 순간순간의 그 마음도 동시에 그 안에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땅 따먹기의 욕망보다는 이 순수한 욕망이 더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우리가 자꾸 마음의 방향을 고양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신화는 그런 걸 보라고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다. 그 방향을 그렇게 맞춰서 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아리고스 생각나요? 아리고스가 누구냐면 아리고스가 아니라 아리오스 아닌가? 아리우스였던 것 같은데 보스가 아니라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어쨌든 제우스가 이오와 연애를 하는데 이걸 또 헤라가 알아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쫓아와 갖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제가 헤라가 오는 걸 딱 느끼는 순간 뭐를 해? 제우스가 얼른 이오를 이 황소로 변화시켜. 변신을 시켜. 황소로 변신을 시키니까 둘 다 서로 시침을 뚝뚝 떼는 거지. 시침을 뚝 떼우면서 헤라가 뭐하고 계셔? 파란하게 황소하고 놀고 있잖냐. 황소가 너무 탐스럽다. 저 주면 안 돼요? 어떻게 안 주겠어. 선물로 주자마자 눈이 1000개가 박혀있는 이 아르고스를 얘를 보스가 아니라 아르고스구나. 얘를 그거 하도록 지키게끔 얘를 지키게끔 해놨어. 그랬더니 황소에 갇혀있는 이오가 죽을 지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걸 바라보던 제우스가 속이 타갖고 어떻게 하느냐. 헤르메스를 보내. 야 가서 얘 이오 좀 구해갖고 와. 그러니까 가서 요 앞에 가서 헤르메스가 악기를 피리를 불어서 잠을 들게 만든 다음에 얘를 죽인 다음에 황소를 구해준단 말이야. 이때도 황소가 나오잖아. 그래서 소에 대한 상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헤르메스가 하는 역할은 제우스의 심부름꾼 역할도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훔치면서 이런 것도 하고 유연하게 깨도 내고 헤르메스의 특성 굉장히 유연성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차리면 될 것 같아. 그 유연성과 연결돼서 나오는 게 바로 헤르메스의 상징인 거야. 캐리케디온의 요거는 아까 소떼 때문에 판정승을 내릴 때 그 악기를 선물을 하고 이거를 아폴론한테 받을 정도로 아폴론이 갖고 있던 것을 얘한테 넘겨줬어. 이 캐리케디온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느 쪽 해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아까 똑같은 얘기야. 힘의 논리를 해석을 해. 하나의 힘이 센 하나의 힘과 또 힘이 센 한 부족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렇게 꼬여갖고 힘의 상징으로 딱 서 있다. 큰 힘센 두 부족의 그러니까 교합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짝짓기로 해석을 해. 짝짓기로 해석할 때는 원시 그 신화와 연결이 되지. 짝짓기로 해석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 여와와 복희의 중국 창조 신화잖아. 여기에 여화가 있고 여기에 복희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페퍼스를 들고 있고 여기는 줄처럼 이렇게 자를 들고 있고 여기서는 콤파스를 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국 신화가 있듯이 요것을 그래 짝짓기로 해석해 갖고 생산력과 연결해서 해석도 해. 어느 쪽의 해석이냐는 각자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나한테 새로운 해석이 떠오르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같아요? 음과 양의 조합의 완전체. 음과 양의 조합의 완전체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네. 미준아, 너는 어느 거 같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이거는 맨날 무슨 비행사들 뭐 이런 사람들 그 견장 같은 데 붙어 있는 뭐 이런 거 많이 봤다 이런 생각만 좀 하고. 이거 굉장히 많아. 이것하고 비슷하게 생긴 걸 또 누가 들고 다녀? 아폴론의 아들. 의술의 신.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 아폴론의 아들 의술의 신도 이런 것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 지금 어디에 많이 붙어 있어? 구급차. 구급차 이거 많이 붙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수가 있지. 그랬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죽지 않는 거. 불사의 힘.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지. 우리는 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되게 싫은데 뱀이 저렇게. 사실은 뱀에 대한 선입견이 싫은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거야. 그게 아니어도 끔찍하잖아. 보기만 해도 징그럽잖아. 산뜻하지, 그치? 산뜻한데 그 경외심이라는 거, 경외심에 대한 해석, 이것이 그 신성에 대한 느낌, 그 해석이 뭐냐 하면 너무 좋아가 아니야. 섬뜩하고 으시시하고 두렵지만 끌리는 힘. 그게 신성에 대한 그 체험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혹적인 아름다움에 나도 모르게 끌리는 힘. 두려움도 밑바닥에 품고 있는. 그게 경외심이라는 거야. 예전에 그 거성 문화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 아까 선도라고 조금 다르게 커다란 바위, 커다란 나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에서 어머 너무 좋아요.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약간 으시시한 두려움이 있다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힘. 그게 신성에 대한 느끼는 체험의 기운이라는 거지. 뱀이 그런 걸로 원시적인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첫 번째로 온 속성이었던 거야. 굉장히 무섭고 그런데 너무 유연하고 어느 날 보면 그 껍질을 그대로 벗겨놓고 사라졌다가 봄이 되면 또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뱀을 굉장히 신성시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신성시했었지. 그래서 뱀과 여자를 동시에 같이 엮었었잖아. 왜? 부활의 개념으로. 근데 보니까 여자도 어느 날 배가 불렀다가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원시 신앙에서는 뱀, 여자, 달 이게 전부 하나란 말이야. 부활의 개념. 그러니까 생명의 가장 커다란 본능, 자기 보존 본능, 그것이 확장돼서 종족 보존 본능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표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뱀, 달, 여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엔 태모신이었던 거고 더불어서 같이 뱀을 숭상을 했었다고. 바로 이 뱀을 누가 죽여? 커다란 뱀을, 산만한 그 뱀을 누가 죽이느냐면 가부장제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아폴론이 죽인다고. 티폰을. 우리 예전에 이거 티폰이냐 이거가 한참 얘기했었잖아.
그거를 아폴론이 죽이는 거야. 이 아폴론이 죽였다는 얘기는 이게 가부장제가 공고해 졌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이 날개 달린 신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경계를 넘나드는 헤르메스의 상징이 된다라는 거지. 저 캐리온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갑자기 든 이게 그림이 이게 위에는 날개잖아요. 그렇지, 독수리 날개. 이거는 하늘하고 하늘에 있는 거고, 그렇지. 이 뱀은 땅에 있는 거잖아. 예, 이 하늘에 있는 거와 땅에 있는 뱀, 이게 뱀을 두 마리를 놔둔 거는 이 양쪽 뭐라 그래야 되지? 음양. 하나와 하나의 사이에 그 깃발이 이렇게 꽂힌 게 이게 경계를 나누는 어떤 뭐 경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경계도 되지만 그 경계가 결국은 하나를 이어주는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뭐 어떤 그런 좋아.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맞아. 그게 우리가 말했던 자유라는 단어하고도 만나지는 거지, 그치? 결국은 이 경계가 있을 때 경계를 그 뿌리로 해서 두 개가 같이 뭉쳤을 때 이게 확장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해석이 되고, 지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바로 이것에서 지금 말한 지은 씨가 말한 그 부분은 캠벨이 굉장히 강조를 해. 뱀은 땅이고 이 독수리는 하늘이잖아. 땅과 하늘을 동시에 같이 품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요것을 설명할 때 강조를 하거든. 지금 맞았어요. 그거. 천지인이네, 천지인. 천지. 이게 사람이네, 인이네. 오케이. 천지인으로 해석해도 되겠다. 삼재 세 가지 보물. 자, 삼재론이 그 천부경에서 우리나라 저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적 그 키워드래요. 자, 그런데 우리 있잖아.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봐. 올해 삼재 들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마치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왜 이런 표정을 짓지? 아니, 내가 말한 우리 삼재는 그 우리 외숙모가 그 삼재를 참 많이 믿는데, 그래서 알아들었어. 외숙모 그렇게 삼재를 식구가 4명인데 맨날 이렇게 저렇게 3년씩 따지면 편안한 날이 어디 있어? 자, 요거를 잘 연결해 보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삼재론과 이 삼재가 꼭 다른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내가 이걸 찾아봐야지 되겠지만 경계선에 있을 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언제나 두렵고 위험한 걸로만 감지가 되지만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확장되는 개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뭔가 변화의 변화의 선에 서 있는 거란 말이야. 변화의 선에 있을 때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해석을 하면은 이 영역이 확장되는 거라고. 이렇게 교합을 해갖고 세계가 넓어지듯이. 그런데 그 영역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을 때는 그게 불운으로 이렇게 나쁜 재앙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이 삼재하고 삼재론의 그 삼재론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 나도. 지금 보통 삼재를 얘기할 땐 재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보통 삼재를 얘기할 땐 나쁜 쪽, 불운, 재앙 이쪽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보통 삼재는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재앙으로만. 근데 삼재를 되게 언제나 9수와 연결돼서 되게 얘기가 많이 연결이 되거든. 삼재는. 그러니까 49에서 시운으로 넘어갈 때, 39에서 40으로 넘어갈 때, 이럴 때 삼재 들었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를 넘는 거잖아. 상징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삼재를 들었을 때는 재앙의 개념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어떤 경우도 그 부정적인 것을 음가양이 있듯이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그거는 오히려 영역을 확장시키는 에너지로 쓸 수가 있다. 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삼재론과 이 삼일신고의 천부경에 나오는 삼재론과 같은 의미의 삼재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쩌면 어딘가에서 만나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면 돼. 찾아보면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 지금 정약 열심히 찾으니까 내버려 두고. 아니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 아니야? 내버려 둬 그럼. 그럼 나중에 찾아봐.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찾아볼게. 나는 삼재를 뭐 거의 못 듣고 9수만 들어서 그냥 삼재를 찾아봅니다. 되게 9수일 때 삼재 들었던 삼재가 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냥 너 9수야 이렇게만 들어봤지 삼재를 못 들어본 것 같아. 아 그래? 우리는 삼재 삼재는 저기 뭐야 저기 불교 우리나라 토속 불교에서 그 장사하려고 너는 이번 달에 요번에는 누가 삼재가 들었으니까 그걸 풀어야 돼. 우리 아버지가 다 9세 쓰러지셔갖고 10년대에 그 9세 돌아가시고 내가 9세 쓰러졌어. 29에 쓰러져서 39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게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 응? 우리가 타고나는 큰 틀은 움직일 수 없어.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해석을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의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존재 영역이 좁아질 수가 있고 존재라는 것은 뭐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어떤 상태잖아. 그것이 넓게 느껴질 수가 있고 좁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관점의 차이라고. 근데 그게 인간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자유라고. 그 자유가 있다. 우리한테는 어떤 거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까 말했던 그 내가 퉁쳐서 천재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사이의 자연스러운 법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왠지 자꾸 나는 떠 있고 나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세계가 더 내 세계 같고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게 보여진다는 거야. 내가 엊그저께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수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인 거야. 프리다 칼로의 삶 자체가 어떤 한 인간의 삶이 그렇게까지 악재로 뭉쳐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기구한 운명이란 말이야. 죽을 때까지 힘들어하면서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내가 프리다 칼로를 다시 준비를 하면서 강의하면서 굉장히 내 안에서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자화상을 연대변으로 쭉 이렇게 흘러갔을 때 거기에서 이 사람의 사고 자체가 확장되는 거. 이미 예전에도 우주에 대한 그런 관념은 강하게 있었어. 이 사람이 멕시코 엄마가 원주민의 그 피를 그대로 받아갖고 그러니까 13살에 공산당에 입당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똘똘한 여자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것을 너무 느끼니까 이미 그 콜럼버스 이전에 원시 신앙 그게 아즈텍 문명인가? 그렇죠. 아즈텍 문명의 그 원시성이 살아있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몸속에 그게 가득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나타나기는 했었는데 이 디에고하고 엄청난 그 시련을 계속 겪는 과정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야지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해. 뭐 이게 다른 생각이 아니야. 자기가 살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꼬다리를 뭔가를 잡아야지 되니까 그것이 확장이 되면서 결국 디에고를 우주의 자기 안으로 이렇게 품는 걸로 점점점 넓어진다고. 이 사람의 그림의 해석이 삶 자체는 정말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47살에 죽는데 수술을 32번을 해. 한 번인가 32번인가를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어디 진짜 살 일이냐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죽기 직전에 그 와중에 이제 결혼을
재혼을 다시 해. 이 디에고가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그러니까 얘도 맞바람 피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그 맞바람 핀 것이 맞짱 드라마를 해석할 일은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 나는 그 움직여진 하나의 행태라고 봐. 그러고 뭐 양성애자이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디에고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만 이혼해달라고 굉장히 해서 이혼을 한 거야. 1년 만에 근데 다시. 근데 1년 만에 또 결혼하자라고 다시 결혼할 때 뭐를 했느냐면 3가지 조건을 걸어. 우리는 따로 살고 경제적 독립을 할 것이고 각자의 사생활을 간섭 안 하고. 근데 왜 결혼해? 왜 결혼했을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 네 질문이. 그 각자 하는데 왜 그렇게 결혼을 뭐하러 하지? 바로 그거야. 편하게 안 하지 뭐. 뭐라고? 서로 그 존재 때문에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도 존재감을 느끼면서 작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야. 영혼의 짝인 거야. 영혼의 짝. 징그러워. 아우 징글징글해. 정말 아우 징그러운 거구나. 징글징글한 거야. 그렇게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한 10년 사는데 그 사이에 또 친구하고 연애를 해요. 바람을 펴요. 근데 얘가 죽을 때쯤 되니까 프리다가 디에고한테 그 친구한테 쟤하고 그 디에고하고 나 죽고 나면 결혼하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프리다가 죽고 나서 진짜로 또 둘이 결혼을 해요. 이런 개판이 어딨냐. 서로 영혼의 짝이어도 그냥 아는 사람 수준으로 자식이어도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자유인가 봐. 그게 자유야.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말만 들어도 막. 그러고 나서 사실은 디에고가 프리다 죽고 나서 3년 후에 죽는데 그 후로 프리다가 죽고 나서 디에고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대. 거의 그걸 못했다는 거야. 그럼 왜 결혼해? 바로 이 영혼의 짝인 거야. 그 육과 영이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육신으로 표성돼서 나는 삶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보다 더 각박한 삶은 없어. 더 사막 같고 더 이렇게 어둡고 힘든 거는 없어. 근데 거기서 피어난 꽃이라고 영혼의 이 사람의 그림으로 그게 피어난 거야. 그럼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니 그냥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꽃이 피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신화가 된 거야. 그냥 영혼의 짝은 내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 영혼의 짝이 되지. 그거는 끌리는 거야. 그거는 어떠한 생각 이전에 그냥 에너지로 서로 이것을 끌어내는 거야. 쌍둥이인 거야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약간 지긋지긋한 느낌이 나는 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영혼의 짝들은 외부에서 바라볼 때 외부에서 볼 때는 징하다, 막 징하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징하다 이런 느낌 확 들지. 우리 삼촌하고 예순모는 영혼의 짝인 거. 징글징글하면서도 사는 거 보면. 근데 그 사는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찾아야지 된다고. 그 관습에 의해서 살 수도 있어. 아니야, 관습은 아닌 것 같아. 왜 못 헤어질까? 저렇게 싫은데 서로. 바로 그거야. 왜 못 헤어질까? 미워하면서도 사랑해. 옆에서 볼 때는 그걸 영혼의 짝이라고 하는 거야. 옆에서 볼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아니 근데 왜 안 헤어져? 뭐 이렇게. 당연히 헤어질 것 같은데 안 헤어지고 또 끼역끼역 살아가. 그러면서 또 뭔가 이러네. 애들을 막 결혼시켜. 헤어졌으면 애들도 개판이 됐을 거 아니야. 애들도 잘 결혼시켜. 또 뭔가 또 성과를 내. 참 굉장한 그랬을 때 그것의 그 뿌리. 우리 겉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게 만드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디에고하고 프리다는 그 뿌리가 자기들의 진짜 영혼의 짝인 거야. 자기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피어나게끔 하는 에너지원이었던 거야. 나는 상대가. 그거를 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어. 신이. 믿을 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겉으로는 막 이래도 내 속에 어떤 것들은 서로 믿어주고 있다는 거. 아니
여기 뒤에가 너무 헷갈렸어. 아니 문은 열어놔야지. 여기 문 열어놨어. 야 이거 좋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들이 누군가의 관계를 해석을 할 때 그걸 좀 봐야지 되는 거야. 그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갑자기 딴 데로 넘어갔지만 요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가 나왔구나. 약간 다른 얘기인데 어제 아들이 막 늦게 와서 합류해서 난 엄마 때문에 집에 오고 근데 세 남자만 술을 마셨는데 와서 이제 들은 얘기가 아들이 음치인데 절친 남자가 축가를 불러달라 그랬어요. 나는 음치라 못한다 그랬는데 네가 축가를 안 하면 우리 관계는 진짜 난 너랑 절교할 거라고. 그래서 얘가 연습을 해서 축가를 불렀어. 개판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랑 우리가 몰래 가서 듣고 올까 막 결혼식장이 어딘가 막 알아내려고 그랬는데 못 알아내서 못 갔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여자애는 우리 결혼식은 참 좋았어. 축가만 완벽했더라면 계속 그랬대.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뭔가 그러니까는 친정아버지란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얼마나 힘들게 불러줬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고맙다고 해야지 이제 그렇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몇 년 됐어요. 어제 그 친구 뭐 소식을 물었더니 안 만난대. 그래서 왜 안 만났냐 그랬더니 그 그러니까 친구의 부인 여자랑 우리 아들하고 무슨 서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대립되는 그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갖고 그 예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몰라서 아무튼 어떤 뭐가 있으면 우리 A는 A라고 주장을 하고 여자는 B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아들이 A가 맞았다는 거야. 그 객관적인 증거로는 A가 맞았는데 여자가 그거로 너무 화가 나서 쟤를 만나면 나랑 이혼한다 그래서 그 아들 남자친구하고 이제 남자친구가 자기를 못 만난대. 여자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제는 그러고 넘어갔는데 다 오늘 생각하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게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 이거 무슨 관계야? 그래서 물론 여자만 어제는 술 먹으면서 나도 집에 와서 또 나는 못 먹었으니까 어제 이제 집에 와서 또 술을 마셨는데 그치 여자 말을 들어야지 뭐. 못 만나는 거야 너는 너는 이제 그 남자는 아내 말을 들어야 돼 막 이러고 그리고 어제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계속 아침에 이제 아들 밥 해주고 막 이러면서 보니까 뭔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는 연락 안 해? 안 왔대. 아니 지 부인하고는 셋이는 못 만나도 따로는 만날 수 있지 왜 연락을 안 해? 이다가 걔 손절해버려 막 이제 막 그런데 뭔가 내가 이렇게 막 억울하고 뭔가 불쾌해 막 이게 뭐지? 막 그런 생각 계속 드는 거야. 이 관계라는 게. 영혼의 짝이라니까 생각이 났었어. 뭘까? 모르니까 불쾌하고 그냥 찝찝한 게 계속 있는 거야. 나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창수 친구 신랑이 아들을 너무 좋아해. 너무 치우쳤다 어느 한쪽으로.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네가 아니면 나 결혼을 안 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와이프가 우리 결혼 참 좋았어. 축가만 아니면 이 언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모종의 엄청난 질투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랑 그러니까 창수 친구가 창수를 그냥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는 거야.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는데 연애할 때도 맨날 계속 셋이 만나서 너는 왜 끼냐고 우리가 막 그랬거든. 연애할 때도 결혼 전에도 같이 만나 여행도 같이 가고 너가 거기 왜 따라가냐 둘이 있었게 해야지. 그거 속에는 여자의 질투가 심각하게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고 이 남자애는 창수에 대해서 그냥 정말 좋아하는 어떤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야. 여자가 질투를 할 수밖에 자기가 여자애가 그러니까 뛰어들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삼각관계 비슷한 거야.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걸 눈치챈 거지 여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삼각관계 같은 거야 그게. 동물적 그러니까 쟤나 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는 말이 나오고.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삼각관계라는 얘기야. 그 여자 안에서. 그거는
내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얘를 만나면 우리는 끝이야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여자 그러니까 입장. 그 여자 입장인 내가 그 여자 입장이 돼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셋이 같이 여행도 가고 만약에 창수가 여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남자였긴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여자 입장에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둘이 여행 가고 싶지 왜 셋이 여행 가고 싶겠어. 그럼 내가 왜 끼냐고 맨날. 응. 그런데 그 남자친구 창수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나한테 축가 안 불러주면 나 결혼 안 해라고 할 정도로 하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묵이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건이 근데 둘이 이제 어쨌든 그 말 그대로라면은 어쨌든 창수가 승했어.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제 폭발을 한 거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렇게 나온 거지. 거기에는 무게가 엄청 크다는 거네. 절대로 그냥 이렇게 어떤 거 삭감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밑바닥에 큰 뭐가 있기 때문에 창수는 걔를 안 만나는 게 맞아. 둘이 잘 살락대. 아니 그러니까 창수가 남자친구랑 둘이 만나는 것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러면 걔 만나지 마라고 나는 얘기할 것 같아. 연락이 와도 만나지 마라고 할 것 같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걔네들이 잘 살게끔 해야지 되는 거고 이거 창수 친구가 창수한테 너무 치우쳤던 건 사실인 거고 지금 이 에너지 흐름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난 너무 이해가 되는데. 저기 미순쌤 아드님도 괜히 그 두 사람 싸움에 괜히 그럼 그럴 필요가 두 없지. 사람 사이에 막 그 힘 막 이거에 질투 이거에 뭐 괜히 에너지 쏟을 건 휘둘릴 아니잖아. 필요도 없고. 휘둘릴 필요가 아니지. 창수가 걔를 안 만남으로 해서 너무 괴롭거나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굳이 연락이 와도 만나야지 될 이유가 없어. 이거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만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거는 그야말로 불씨야. 나중에 또 터져. 얘기 잘 꺼냈네. 응? 내가 얘기 잘 꺼냈다고. 그런 거 같지 않아? 나는 그렇게 딱 듣는데 이미 이거 이상하잖아. 이 생각이 확 드는데. 얘 중학교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하나 봐. 그렇지. 정신적으로 막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막 다 의지하나 봐. 독립해야지. 자, 창수로부터 독립해야지. 예, 캐리캐리온을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는지 좀 한번 보자고. 자, 이렇게 아니 요것만 좀 끝나고 요렇게 여러분 저기 가만 있어봐. 지연아 너 12시 반이지? 우리 밥 먹고 하자. 너 남편 밥 주러 가야지 되잖아. 아니, 한 30분은 여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1시까지 하고 네. 점심 먹는 걸로 할게. 네. 자, 헤르메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아까 넘나든다고 그랬잖아.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거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걸로 신화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페르세포네를 데메테르한테 데려다 주는 거잖아. 삶과 죽음을 넘나든다 뭐야? 부활이야. 우리가 그 해석을 조금 더 확장 해석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야.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을 해야지 돼. 죽어야 살아. 이렇게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것에 신화에서 나오는 게 데메테르한테 페르세포네 데려다 줄 때도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낸단 말이야. 얘 데려다 주라고. 그 다음에 이거 봐라. 얼마나 재밌나. 헤르메스가 얘를 데려다 줄 때는 얘는 나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오로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끌고 나가. 오로페우스 여러분들 그 음악의 신 저기 에우리디케가 뱀을 밟아서 죽었잖아. 신혼인데. 그러니까 오로페우스가 어떻게 했어? 지하로 내려갔잖아. 어차피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때는 당연히 여기 다시 온다. 딱 하데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온다. 그러니 잠시 아직 얘는 때가 아닌데 얘가 오게 됐으니 얘를 나한테 돌려달라. 무엇으로 꼬셨어? 음악으로. 음악이 그 예술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넘나드는 것과 연결되는 거야. 음악이. 어쩌면은 삶과 죽음, 이 현실과 영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예술이란 말이야. 그 음악으로
여기 이거 케로베루스도 잠재우고 스피스강의 그 캐논도 그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에우리디케를 끌고 나가는데 결국에 가서는 에우리디케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떨어졌다고. 헤르메스 같은 중개자가 없으면 이 세계를 스스로 나오기는 힘들다 이 얘기잖아. 인간 안에 그런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인간은 무의식 속에 집단 무의식 속에 인류라는 속성은 인간이 아닌 인간을 이끄는 그 무언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의 필요성을 거의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고 그 다리를 견우와 직녀처럼 이거 오작교 다리를 건너면 거기에서 신이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신이 헤르메스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밖으로 나갔나? 나갔지. 나갔어. 나갔는데 성류를 세 알 먹은 바람에 어떻게 3개월은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지 돼. 그게 겨울인 거야. 나왔다가 들어갔다 했지. 12, 1. 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신화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인간 진짜 대단하다. 이 신비한 존재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들 때가 있어. 어제 그저께도 내가 갑자기 민주노총으로 데모를 하는 바람에 이 강의를 하러 저기를 가야지 되는데 경기고등학교에서 그걸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어떡하니 시간은 있는데 그래서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고 막 이렇게 산속으로 막 움직여 갖고 갔다. 가다가 운전수가 한 얘기야. 근데 참 진짜 신기하죠. 둘이 이제 그게 얘기가 통한 거야. 시간이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대.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참 그러려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도 너무 신기하잖아. 그 기운들을 느낀다는 게. 아니 어저께 그 누리호 발사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누리호 얘기가 막 그런 관련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 우주과학에서 인간을 이렇게 설정하더라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으로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설정해 놓고 시작이 되었다. 그렇지, 생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가 무한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우주는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무한한 우주를 생각. 근데 왜 인간은 우주를 무한한 것으로 설정했을까요? 그렇게 이제 패널이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우주는 무한하지 않으면 시작이 되지 않으니까요. 뭐 이렇게 또 선문답처럼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생각의 시작은 인간의 시작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약간 들은 것은 같아서 맞는 건 같은데 막 정확히 과학적인 대답은 아닌 것 같지만 알겠는 느낌. 과학적인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야. 결국 끝까지 가다 보면은 논리 너머의 세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응? 그 얘기가 이제 지금 요 얘기인데 요때 이 생각과 이성을 이제 또 구분을 하잖아. 내가 잘못하면 캠벨 뭐 선전하는 사람 같은데 생각과 이성을 구분을 하잖아, 정혜야. 기억나지? 생각하고 이성. 조세 캠벨이 생각과 이성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여러분들 신화의 힘에 나오는 다 얘기 갖고 나 이렇게 읽어 먹는 거예요. 이성은 생각의 범주에 속하는 건데 생각은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인 거야. 이런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는 거 대부분의 생각인데 그러나 이성은 존재의 근원과 연결돼 있는 걸 바탕으로 풀어가는 생각이 이성인 거야. 지금 그 생각은 이성에 해당되는 생각인 거야. 바로 이성에 해당되는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의식이라고 표현을 해. 이 의식이 인간의 조건인데 이거를 김용옥이 대변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왔던 얘기 인간은 비극적 존재다 라는 걸 의식했을 때 뭐가 된다? 어른이 된다. 존재 상황을 인간 존재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때부터 우리는
한 존재로서 비로소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됐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을 인정을 하다 보면은 어떨 수밖에 없다. 모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삶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그 모순을 뚫고 나가는 것이 삶이다. 그리고 나의 한계가 되는 그 결핍이 결국 에너지원이 돼서 이 생각을 폭발시켜서 확장시키게 되는 거다. 그 결핍을 상대로부터 채울 때 우리는 서로가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루면서 나아가 우리라는 걸로 확장이 되는 거다. 나너 우리. 나라는 것이 확장이 됐을 때, 응? 나라는 것이 확장이 됐을 때 우리가 되는 거다. 이걸 인지하는 게 결국 존재의 기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들 이야기 전체적인 풀이가 그거를 이런 그림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건데, 지금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거야. 우주가 무한해서 그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한하다는 생각에서, 이 의식에서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굉장히 좋은 얘기야, 그게. 바로 거기에 누가 있다? 그 생각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인간 자체로 혼자로는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못해. 그게 오르페우스 신화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 헤라클레스가 12가업을 그거를 하잖아. 핸드폰 좀 줘봐. 헤라클레스가 12가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그거 있다고. 케르베로스. 그러니까 저승 하데스 세계로 가는 그 저승문을 지키는 개 이름이 케르베로스야. 케르베로스는 얼굴이 몇 개야? 3개야. 얼굴이 3개 달린 케르베로스를 어떻게 한다? 죽이는 게 이 사람한테 그 하나의 또 과제야. 과업이었어. 이 그림이구만. 그런데 이게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이 케르베로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지 돼? 저승을 가야지 돼. 산자는 저승을 갈 수가 없는 게 원칙의 불분율이야. 단 누구에 의해서 갈 수가 있어? 헤르메스 손을 잡고 가면 갈 수가 있는 거야. 저승 세계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저승에서 이승 세계로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이게 헤르메스야. 헤르메스의 역할이야. 저승을 넘나들 수 있게, 삶과 죽음을 넘나들 수 있게끔 교량 역할을 하는 거,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거야. 교량 역할을 하는 거야.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거야. 성령이지 뭐. 뭐야. 그치? 성령? 이걸 성령이라고? 이게 성령이라고요? 성령? 성령이 뭘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 느닷없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 성령은 소리야, 소리.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야. 이어지는 거. 느끼는 거. 응? 내 마음, 그냥 들어지는 내 마음. 그거란 말이야. 들리는 거. 신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 그래서 들려서 어떻게 돼? 접화가 됐어? 이어지게끔 하니까 그 소리로 이어졌어? 헤르메스 역할이 사실은 이럴 거라는 거야. 굉장히 건너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가 생뚱맞은가? 받아들여져요들?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면 우린 진짜 많이 이제 언어가 연결이 된 거야. 익숙한 거야, 진짜. 받아들였습니다. 응? 근데 이거는 임두구숙한테만 가능한 게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 그건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헤르메스가 성령이야 그런 소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해. 여러분 언어로 바꿔서 얘기할 수 없으면은, 왜냐면 너무 건너뛴 상징적인 한쪽적인 얘기를 그냥 팍팍 건너뛰면서 하는 얘기인데,
단어는 방편이니까 나는 이 교량, 그러니까 계단 밟듯이 가면서 결국 연결시키는 거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신화가 결국 우리 안에서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원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죽음의 세계를 끌고 들어가고 삶의 세계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그 기운. 그치?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순이나 정혜 같은 친구들이 내 이야기가 잘 들렸다. 지은이는 바로 알아들었을 것 같고, 지은이는 이제 그 감정형의 어떤 이 메타포적인 것이 그냥 느껴지니까. 근데 미순이나 정혜가 이것이 뭔 소리야? 무슨 귀신 신하나 꺼먹는 소리야? 라고 느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진짜 많이 이제 언어가 익숙해진 거야. 언어가 방편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잡곡하고 넘어갑니다. 이건 아까 했고, 여기까지 하고 밥 먹으면 될 것 같아. 헤르마 프로디토스. 헤르메스의 자녀들이야. 내가 요거 때문에 또 헤르메스의 혼자 자녀는 이 왼쪽 여자는 뭐야 이거? 이거 왜 고추가 달렸어? 고추만 달렸냐? 얘 여잔데, 그치? 뭐 그러니까 여자인데 왜 여자가 왜 고추가 아까 달렸냐? 그 지팡이네. 어. 양성. 여러분들이 말했던 집장이야. 캐리케이온. 응. 양성부유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 어지자지. 우리나라 표현이 있어. 이때 저런 그리고 현재도 그거 아니야? 사방지는 뭐지? 사방지라고 하는. 사방지도 익숙한데 내가 그건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현재도 사방지는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이 어지자지가 있대. 그래서 그 뭐지 제2의 성징이 시작되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 전에 부모가 얘네들은 결정을 해줘야 된대. 그래서 하나를 제거를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그 얘기를 그 전에 결정해서 이거 한다는 얘기를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그치? 네. 이게 생물학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표정으로 드러난다고. 생물학적으로. 근데 이게 뭐야? 따지고 보면 하느님께서 흙으로 조물딱 해서 만들었던 인간 아담. 첫 번째 아담. 안에 뭐가 들어있어? 갈비뼈가 뭐야? 이부잖아. 끌어내 그러니까 아담이 외로울 것이다라는 지금 요거 생각. 하느님이 흙을 이렇게 빚어놨는데 걔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혼자라서 외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담을 잠을 재워서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들었다. 생각에 의해서 태극이 음양으로 나뉘었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 아니무스와 남자한테는 아니마가 있고 여자한테는 아니무스가 들어있다. 남성성과 여성성, 우리는 지금 이거는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표징으로 아직까지도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메바인 거야. 아메바.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로. 자웅동체. 자웅동체로 나온 거잖아. 아메바는 단세포기 때문에 아메바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그 아담인 거야. 아담. 생각해봐. 이거는 불구잖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왜 불구일까? 벗어났으니까. 숫자가 작죠. 숫자가 작으니까. 불구라고 규정을 한 것이 규범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 규범에서 벗어나진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외눈박이 세상에 가면은 우리 눈이 2개가 달려있는 사람이 병신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죄에 대한 개념이 확장해석해서 우리가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헤르마디토스가
헤르마프로디투스, 이게 이제 헤르마프로디투스를 만든 건데, 이 헤르마프로디투스가 어떻게 태어난 거냐면, 헤르메스가 자유잖아. 자유의 표상이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가 연애해서 나온 애가 헤르마프로디투스야. 진짜 재밌지?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미소년으로 자랄 때까지는 얘가 아주 잘생긴 미소년이었어. 아, 그 헤르마디 제 지금 저 상이 헤르마디 디투스야. 응. 헤르마프로디투스 상인 거야, 이게. 그런데 얘가 미소년으로 자랄 때, 아직 이제 사춘기 성증이 안 나타났을 때. 때까지, 아니 그때까지는 남자야, 남자. 미소년으로 잘 자랐어. 그런데 얘를 짝사랑하는 그 님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데 호수의 요정인 또 이름 잃어버렸어. 그 요정이 시옷으로 시작하는데 그 요정이 미치겠다.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치?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셔야 돼. 생각을 해내셔야 합니다. 모르겠어. 실 뭐야. 어쨌든 그 애가 얘를 너무 짝사랑을 해. 그러고 있는데 헤르마프로디투스가 뭐를 하느냐면 살마 키스. 응? 살마 키스. 살마 키스 맞아. 응. 시옷으로 시작하잖아. 그거 그렇게 안 돼. 살마키스 생각나거나 아니면 이름을 말하지 마. 알았어. 그냥 그 누군가가 그랬다 이러면 되잖아. 살마 키스가 얘를 너무 짝사랑하고 있는데 마침 그 호수로 얘가 빨개 벗고 목욕을 하러 들어가. 목욕을 하러 들어가자마자 살마키스가 얘를 확 안어. 자, 살마키스가 어디의 요정? 물의 요정. 물이 뭐야? 생명의 근원. 응? 얘를 안아. 그러면서 막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살마키스가 막 기도를 해.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걸 받아들여줘. 그래서 이렇게 어지자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얘가 헤르마프로디투스가 된 거야. 아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데 왜 어지자지 만들어? 그러니까 헤르마프로디테스가 된 게 아니라 헤르마였다가 헤르마프로디토스가 됐다는 된 거야.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헤르마였었다고. 미소년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얘 이름이 헤르마프로디토스가 원체부터 헤르마프로디투스로 나와. 이름이 바뀐 거는 안 나와.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이런 거는 안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이름은 디토스야. 헤르마프로디토스였고 그냥 처음에는 그 미소년이었다가 양성이 됐다. 그러니까 두 그러지. 개의 성질을 가지는 애가 됐다 이런 거. 살마키스가 몸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살마키스가 얘를 좋아하는 건 살마키스는 뮬의 요정 여자인 거고 그렇지. 얘는 남자로 살마키스는 물의 요정이니까 여자이고 여자를 상징하는 거고 헤르마프로디투스가 아직 미소년이었을 때는 남성이었어. 간절히 원하는데 왜 얘가 남자라서 얘는 좋아했을 텐데 왜 중성을 만들어냈냐고. 우리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야. 여성의 속성을 잘 생각해봐. 나는 이 남자하고 그런데 이 남자는 얘가 너무 싫어. 달려드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 드물어. 너무 싫어. 싫은데 얘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마키스의 소원을 들어줬단 말이야. 신화로는 그렇게 나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상징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야. 결국에 가서는 나는 이걸 뭘로 또 건너뛰어서 생각하느냐면 자, 자유 헤르메스와 아포로디테가 합해졌을 때 완전체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야. 완전체로. 아담과 이브로 갈라지기 전에 아담으로 해석하자는 거야. 이거를 심리적으로 보면 뭐야? 내 안에 남성성을 인정을 해갖고 여성성과 남성성의 조화를 이루어서 양성애자처럼 여자다 남자다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자는 얘기야. 인간이 되자는 얘기야. 이걸 지향하는 게 뭐다? 신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관음보살 얘기 그때 했었잖아요.
중성. 그다음 중성화된 트랜스젠더 얘기도 하고 완전체다. 뭐. 같은 얘기야 이게 전부. 그때 그 얘기하고 전부 통하는 거야.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게 관음보살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전부 중성화돼서 나타나는 거고. 지연이가 예전에 네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처음에 그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디오니소스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이거 호랑이 걸친 걸로 했을 때 제가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얼굴의 중성화 때문에 선택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같은 맥락이라고 이게 전부. 중성화 된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온전함의 표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자는 남성성이 남자 같아지고 이게 속설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남자들은 자꾸 여자 같이 돼서 드라마 보고 찔찔 짜고 울고 치마꼬리 이렇게 붙잡고 다니고 강아지 안고서 트럭 앞에 앉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어떤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그 부정적인 부분만 보는 거냐면 자 여성화 되고 했을 때 바로 뭐라고 나와? 쪼잔해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여성성이 표상돼서 나올 때 긍정적인 해석으로 표현이 돼서 인간으로 나와서 부드러워지고가 돼야지 돼. 섬세해지고. 섬세해지고로. 그런데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쪼잔해져. 여자처럼 드라마 보면 찔찔 짜. 아까 삼재론 해석 같은 거 같은 맥락에 똑같은 건데 세상적인 것에서 이렇게 회자돼서 돌아다니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부정적인 것들만 표상돼서 회자돼서 돌아다닌다고. 우리는 그 뒷면의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성화돼서 여자가 드세져 이렇게 얘기해. 여자가 독립적으로 건강해져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게 해야지 되는데 드세져라고 표현이 돼 일반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자유와 아름다움이 합해지는 것.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도 그러면 자 아프로디테의 그 여성미,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표정적인 여성미가 아니라 성모로서의 여성미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내가 피카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피카소를 했는데 피카소가 대놓고 한 얘기야. 자기한테 여자는 성모이거나 현관 발닦개거나. 현관 발닦개? 응. 성모이거나 창녀이거나라는 얘기야. 그리고 뮤즈였을 때는 성모로 대하다가 현관 발닦개가 되면 버리고 다른 뮤즈를 찾아 사는 거고. 피카소는 그렇고 피카소는 그러니까 자기의 뮤즈를 여성으로부터 찾아서 자기의 온전한 여성성을 성모로 받아들여서 뮤즈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건데 프리다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끌어내서 뮤즈가 나의 뮤즈는 나 자신이다라고 얘기해. 프리다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여자니까 우리 안에 아니무스를 어떻게 드러나나 그거를 우리는 끌어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우리 안에서. 그래야지 조화가 이루어지지. 요걸 보면서 내가 그 자유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재밌게 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넬로페하고 헤르메스가 자서 나온 그 사티루스가 헤르메스의 자녀래. 사티루스의 특성이 딱 뭐야? 색정이잖아. 그러니까 생명력과 연결이 되는 거지. 색정이라는 것은 이게 목신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색정이라는 것은 생명력과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재미난 게 있어갖고 내가 이제 하나 다시 봤는데 아우톨리쿠스가 그거래. 얘의 아들이래. 헤르메스의 자녀래. 아우톨리쿠스가. 근데 아우톨리쿠스는 누구냐면 오디세우스의 외할아버지야. 어쨌든 족보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공을 넘나드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디세우스의 외할아버지는 아우톨리쿠스가 누구냐 하면은 헤르메스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헤르메스의 어떤 그런 걸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내 그림이 없는데 오디세우스가
헤르메스한테 무엇을 받느냐면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바다를 항해하고 다닐 때 키르케한테 걸리잖아. 키르케가 마녀잖아.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부하들을 먼저 키르케 섬에 이렇게 들여보냈더니 부하들이 전부 뭐가 됐어? 돼지로 다 변해버렸잖아. 그랬을 때 그 오디세우스가 들어가려고 할 때 헤르메스가 딱 와갖고 얘한테 무엇을 주냐? 모략을 준다고. 약을 준다고. 헤르메스가 오디세우스한테 약을 줘. 그래서 그걸 먹으면 네가 키르케의 마약에 빠지지 않을 거야. 마법에 걸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약을 먹어. 그 약을 먹고 갔는데 키르케가 자기 마법에 얘가 걸리지 않자. 오디세우가 걸리지 않자. 그 자리에서 깨강하면서 막 사랑을 하잖아.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살잖아. 자기보다 자기의 힘에 넘어가지 않은 마법에 걸리지 않은 이렇게 힘센 남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또 여자의 그 속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1년 동안 사랑을 한다고. 그런데 바로 그 오디세우스의 외할아버지 얘는 아우톨리코스가 헤르메스의 자식이래. 그래서 연결돼서 그냥 써놓은 거야. 이거는 뭐 굳이 요 두 개는 조금 의미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 파는 뭐였어요? 자, 여기까지. 응? 파는 뭐였어? 파는 사티로스. 헤르메스하고 페넬로페의 아들. 헤르메스와 페넬로페의 아들로서 페넬로페 여러분들 오디세우스의 부인이에요. 생각나죠? 페넬로페의 아들로서 목신의 신인 사티로스. 그러니까 판이 사티로스야. 같은 이름인 거야. 같은 이름. 그게 헤르메스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낳는 거.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완전체, 헤르마프로디토스도 낳지만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는 판도 낳잖아. 그러니까 생명력과 이거 넘나드는 그러니까 제우스의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인간과 시인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로서 헤르메스를 인간들이 선택을 그리스 신화에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이 헤르메스에 대해서 총정리를 이따가 시작하면서 잠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저기로 풍속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따 봅시다. 네.